네, 물론이죠. 이게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처음에 사주신 책이 과학 만화 전집이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총 8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1편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고 2편이 핵 입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순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생물학, 지구과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책들 중에서 유난히 1권하고 2권이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제 제가 반복해서 읽었었죠. 그래서 아마 그 책을 처음 접했던 시점부터 제가 물리학에 대한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학생들도 느끼시겠지만 교과과정을 따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물리학이랑 전혀 다른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이제 대학교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제가 그렇게 물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성실한 그런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리를 좋아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제 대학원 시절에 지도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로서는 조금 약간 깨어있는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물리학에 대해서 다시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분의 가장 큰 고마움이 뭐냐면 제가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해냈을 때 그걸 마냥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물리학적인 법칙, 어떤 이론적인 배경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저 스스로 제가 어디에서 논리적 오류에 빠졌는지를 찾게 해주셨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어떤 실험을 구상을 하면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십니다. 일단 해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실험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가이드를 통해서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얻고 실제로 그 결과값이 잘못된 값이 나와서 약간 실패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왜 실패했는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재밌어서 아마 지금까지 뿐만이 아니라 아마 앞으로도 계속 물리학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교과 과정은 대학 진학할 때 거의 결정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어릴 때부터 물리학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한 번 망설이는 시점이 오는 게 제가 대학으로 진학할 때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어떤 IMF라는 어떤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그전과는 좀 많이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시 물리학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결국 고집에 맞춰서 물리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리학으로 진학을 하려고 이제 기초과학부라는 8개 학과가 하나의 어떤 학부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진학을 했는데 선배들이 너 나중에 어디로 진학할 거냐? 그래서 물리과 가겠습니다 했더니 자, 그럼 1학년 때 마음껏 놀아도 되겠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그때 당시에도 이제 물리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순진했던 건지 아니면은 그동안 공부에 좀 지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도 골라서 다 하고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진짜 그랬는데 2학년에 올라가면서 물리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런저런 학과 공부보다는 사회 경험 위주로 그래서 진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봤었고 그러다가 군대 전역하고 또 복학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슬슬 어떤 이제 현실적인 문제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을 했던 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였는데 학교 도서관에 가서 그 행정법 책을 열어봤는데 딱 1시간 만에 결론 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다시 이제 학과로 돌아오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 대학원 시절의 지도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뭐 그분이 그냥 제 물리학 인생의 어떤 목표였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그냥 그분과 함께하는 그 연구 과정이 그냥 순간순간이 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늘날까지 계속 물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박사 학위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가면은 제가 늘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현상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말하면 좀 길어요. 자, 잘 들으세요. 중성미자, 미방출, 이중, 베타붕괴 현상입니다. 자, 여기서 중성미자라 함은 이제 요즘 뭐 뉴스라든지 매체에 유령입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 예측된 거는 뭐 지금으로부터 한참 오래전이에요. 거의 20세기 초반에 예측이 됐었고, 이제 아직까지도 얘가 직접적으로 관측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입자를 검출한다는 과정은 검출기하고 이 입자가 상호작용을 해서 그 입자가 검출기에 어떤 흔적을 남겨야지 관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성미자는 물질하고 반응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안 하냐면 중성미자 하나를 이 지구와 반응을 시켜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구 100만 개를 일렬로 세워놓고 거기에 중성미자가 지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한번 반응을 할 거예요. 그만큼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이 중성미자입니다. 자, 이제 미방출은 뭐 수식어니까 잠깐 넘어가고 이중베타 붕괴로 넘어가 있습니다. 자연에는 방사능 붕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 바로 이 우라늄의 핵 붕괴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핵 붕괴 과정에는 알파 붕괴가 있고 베타 붕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파 붕괴는 조금 더 무거운 어떤 덩어리의 입자를 방출하면서 붕괴하는 것이고, 베타 붕괴는 전자 하나를 방출하면서 하는 붕괴가 되겠습니다. 알파의 붕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베타 붕괴 현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이 전자를 베타라고 부르는데 이 베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원자 핵에서부터 베타 하나가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가 고정된 게 아니라 쭉 넓게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얘가 어떤 때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방출이 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방출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과거에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물리학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즉, 큰 에너지를 가지고 나왔을 때도 이 붕괴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의 총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방출이 됐을 때도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지금 우리가 검출기를 통해서 관측하고 있는 현상 이외에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입자가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중성미자라는 입자는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가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이 중성미자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밝혀진 건 이 중성미자가 굉장히 작은 값이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다 정도지, 이 중성미자가 어떤 종류에 있단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베타 붕괴를 하게 되면 하나의 반중성미자가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반중성미자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중성미자의 대칭이 되는 중성미자인데, 만약에 이 중성미자가 자기 스스로 입자이자 자기 스스로 반입자도 될 수 있는 종류의 입자라면 이 두 번의 베타 붕괴를 동시에 하게 될 경우 방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자 두 개가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고정된 에너지를 가진 채 방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현상을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이 중성미자가 스스로 반입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반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연구의 첫 번째 의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모델이 있는데 이 현상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공식에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중성미자가 실제로 절대적인 어느 정도의 질량값을 가지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현상 하나를 관측함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중성미자의 특징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성질을 이해함으로써 기존에 이제 설명이 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중성미자의 성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왜 하느냐? 처음에 제가 대학원 들어가서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이 현상에 대한 연구를 들었는데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앞에 설명을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마 기억이 거의 안 나실 텐데, 제가 그때 들은 말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이거 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게 딱 제 뇌에 꽂히더라고요. 제가 이 연구를 하려고 할 당시 그 이전에 한국에서는 이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매력적이죠. 아무도 안 했는데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 한마디에 꽂혀서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그 연구단에 있는 대학원생들, 젊은 박사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물리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나? 다들 그냥 재밌대요. 그래서 넌 물리가 왜 재밌어? 그냥 재밌어요. 다들 답변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왜 재밌냐고 물으면 저도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재밌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재미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대학원 시절 이제 처음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어떤 연구가 하고 싶냐라고 물으시길래 이제 이론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현상을 실험적으로 증명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당시 지도 교수님이 조금 이제 고민을 하시더니 크게 다르지 않으니 이곳에서 기초를 한번 다져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아마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기초를 다지는 과정.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뭐냐면 간단한 실험부터 하나하나 실제로 제가 측정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즉 어떤 작은 검출기 하나, 그리고 작은 어떤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그리고 컴퓨터 하나씩 꾸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정해진 에너지를 그 검출기에 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딱 그 에너지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생각하겠죠? 정해진 에너지를 넣었으면 당연히 그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앞에다가 납을 씌웠더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알루미늄으로 바꾸니까 또 값이 달라져요. 자, 이제 이렇게 조금씩 뭔가를 바꿔나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추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달라지는 값들이 왜 달라졌지?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아주 느리지만 천천히 어떤 새로운 지식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물리학 공부의 가장 큰 매력은 느리긴 해요. 확실히 느립니다. 느린데 내가 투자하는 시간만큼, 관심을 쏟은 만큼 나의 새로운 지식으로 향하는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게 아마 물리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매력이고, 제 주변에서 그냥 재밌어요 라고 했던 그 친구들이 느끼고 있는 재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